부동산이 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 전반적인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세도 거의 이제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부동산 현재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평가 좀 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쭉 너무 좋았다가 지금 특히 이제 고금리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 부동산이 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이자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 앞으로 경기에 대한 전망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공급층 요인에서 얼만큼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금리 역할이 크죠. 사실 2008년 이후에 양적 완화가 일어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가서 특히 대도시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서울은 이상하게만큼 잘 안 오르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확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금리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 2008년 이후 있었던 저금리 같은 그런 시대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사실 비정상적인 저금리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게 부동산이 상승 요인들이 한 10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거 오긴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 전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같이 무대응으로 가면은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동남권 울산부터 여수까지 우리 산단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러스트 벨트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같이 가면 러스트 벨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인 게 뭐냐면은 인구 감소와 부동산 폭락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산업구조 재편과 관련된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죠? 산업 재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 전환이 안 되면 산업 공동화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동남권은 부동산 직격탄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 전반적인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최소한 한 10년, 20년 볼 때 그다지 올라갈 요인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나빠질 요인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적인 요인에서 보면은 앞으로 한 3, 4년 안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PF 대출 문제 때문에 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이 위축된 측면 때문에 중기적인 측면 한 3년, 4년 그때쯤 되면은 부동산 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공급도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따라가고 그러면서 수요 측면에서 개선이 안 되면은 부동산이 과거에 우리가 경제 개발기 이후에 지금까지 누렸던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세도 거의 이제 없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집값 굉장히 양극화가 좀 심한 단계인데 집값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정책 개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 개입을 통해서 부동산 이 사이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장기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더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들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정책들을 좀 앞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사실 적정한 집값이라는 게 더 예측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먼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양극화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강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 그렇지 않은 수도권, 지역, 지방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트렌드를 생각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1970년대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 주기적으로 달러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외환 위기가 오면서 페소가 가치가 폭락하고 경제가 망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조금 살아났다 또 망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경제 위기가 반복될 때 집값들 직격탄을 받죠. 근데 보면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부촌에 있는 아파트 값들은 가장 늦게 떨어져요. 가장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 가장 빨리 올라가고 가장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일부 우리 말하면 강남에 해당하는 네네. 그런 알짜배기 지역하고 다른 지역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건 뭘 또 반영하냐 하면은 경제 위기 같은 게 반복되면은 소득이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져요. 경제 위기가 오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흔히들 하는데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오면 다 망하지 않고요. 중산층부터 취약계층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도 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위기라는 것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이 양극화는 다시 부동산 양극화 더 심화시키는 그리고 또 자산 가치 때문에 오는 양극화가 비쇼 사이클, 악순환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이자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근데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더 크게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정책들이나 근거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은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비관적인 게 반영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비관적인 것들이 너무나 비관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굉장한 위기를 정말 불러올 수도 있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들도 떨어지고 양극화도 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1970년도 이제 박정희 강남권 개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파이가 점점점 커졌었던 것 같아요. 경제 발전이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강남 부동산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그 경제 발전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몰리면서 또 돈이 돈을 버는 투기적인 수요들이 일어났고 그런 게 또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 부동산에서 오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죠. 사실 제가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왜 불로소득이냐? 그거 아파트 살려고 얼마나 발품도 팔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제 불로라고 말씀을 드린 건 노력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동이 아니고 그런 생산적인 활동 아닌 데에서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세금은 근로소득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은 열심히 인적 자본을 축적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되죠.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 좋았을 때 주식 좋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들 그쪽으로 몰리죠. 그렇게 가는 게 인지상정이긴 한데 그렇게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 제도가 사회 정체의 정합성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적 자본에 대한 축적을 하는데 페널티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시간을 쓰려고 할 때 동일한 시간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면서 수익이 생길 거고 세후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 주식 단타 쳐서 돈 버는 게 있고 부동산 해서 돈 버는 게 있죠. 지금은 보면은 부동산 잘 사는 게 제일 수익 커요. 그다음에 주식 단타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돈이 안 돼요. 그러면 관심들이 다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스스로 갉아먹는 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줘야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거라는 게 정말 거기에서 오는 서비스, 주거 서비스에서 만족감이 주거의 가치로 반영이 되는 정상적인 시장이 생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정말 세제 측면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파트 공화국이다 뭐 이런 말도 많고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좁은 땅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주거 유형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이런 주거 상품이 좀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에 사는 걸 또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그건 이제 아파트라는 게 일단은 주거 환경적인 측면도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면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들 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강남을 바라보고 정책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정책하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강남 아파트들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초과 이득에 대해서 초과 이득은 국가가 환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 공헌이 없는 전형적인 지대거든요. 지대는 사회적으로 공유를 하는 게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기도 하고 공정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급 아파트 같이 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갑자기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되고 하는 일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그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그래서 부동산 초과이득세 같은 걸 하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해서 뭐 매매 같은 게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부동산을 최종에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납부 유예를 해주는 제도 같은 걸 도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강남 아파트 문제는 사실 그런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시키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산층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이제 자가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가 수요라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지금까지는 왜 전세를 껴서 집을 사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돈을 모아서 옮겨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전세 제도가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의 가치가 뛸 거라는 예상 때문인데 그 예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전세 제도가 생기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러면 중산층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다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뭐로 메꿔줘야 되느냐? 모기지 제도를 우리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기지 제도 도입한다면 금융 불안전성의 위험을 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주거 문제 때문에 모기지 제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산층 문제는 자가 소유를 도와주고 어느 정도 다운페이 할 수 있으면은 모기지를 활용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공급 정책은 사실은 중산층이라든지 강남 같은 상류층에 대한 부분들 이건 다 시장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자는 거고요. 정부가 정말 개입해야 되는 공급은 뭐냐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소득이라든지 생편에 맞게끔만 렌트를 내고도 살 수 있게 정책들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들이 있어야만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주거의 문제, 애를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문제, 그다음 내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확실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결혼하고 애도 낳고 가정을 꾸미고 할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부동산 정책 지금처럼 강남 집값을 잡고 이런 식의 정책 마인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남 집값은 그리고 중산층들 집값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단지 초과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거둔다. 그리고 중산층들은 전세 방식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모기지 제도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목돈 조금 모으면 집 살 수 있게 해주자라는 그런 식의 정책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었던 빌라와 오피스텔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공급은 그러면 선호하는 아파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그거는 네. 그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지 빌라든지 이런 데 지금 가치도 떨어지고 뭐 전세 사기 문제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정부가 과감하게 좀 사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뭐 빌라 형태가 아니라도 좋고요. 그걸 다시 이제 소형 아파트로 만든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 정책을 하는 계기로 삼고 이 부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엑시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 뭐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제 은퇴와 관련된 어떤 불안을 또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향후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혹시 교수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베이비 부모들이 집을 이제 얼마나 팔까라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집을 팔고 그러면은
그 차익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그걸로 살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봐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유동화시켜 줄 필요도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까지 연금이나 노인빈곤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집만 있고 소득은 없는 은퇴 계층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모기지 제도 같은 거 그래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모기지 제도도 상당히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정한 소득 또는 이제 자산 가치 이하만 하고 있는데 혜택은 줄이더라도 저는 이걸 원하시는 분한테 더 확대할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기도 하고요. 평생 본인이 살았던 집에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집을 팔고 나가야 되고 하는 건 굉장히 또 충격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살았던 집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은 영모기지 제도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혜택은 줄이더라도 고급 주택에 대해서까지 좀 더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국에는 노인 빈곤, 이제 고령화, 저출산, 결국에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수요를 늘리는 이런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이런 이슈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정화 방안이 좀 존재할까요? 글쎄 재정 수요는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세금을 더 걷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세금을 안 걷고 하는 말이 무슨 경제를 성장시켜서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느 나라나. 이번에 그 바이든이 2022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보면은 환경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세금 수익을 올려서 재정 흑자를 내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기업들한테 우리보단 덜한데 보조금이라든지 뭐 세액 공제 이런 거 많이 해주거든요. 이번에 IRA 법이라든지 반도체 칩스 액트 이런 것들 보면은 혜택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적인 법인세율을 미니멈을 15%로 정해버렸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정말 이익을 엄청 내면서도 세금을 정말 안 내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최소한 15%는 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수입 부분이에요. 그런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과 거기에 상응하는 사실상의 증세들을 필요로 하다. 그래야만 사실 경제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위기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면은 지출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재정도 더 나빠지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재정정책도 쓸 수 없고, 금융정책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일본 국가부채 굉장히 좋았어요, 수준이. 그러다가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국가부채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악순환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도 결국에는 뭐 문제다라는 이런 의견도 많아서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걱정들 좀 많이 하세요. 국민연금 지금 많이 받아서 200몇십만 원 받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1층이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리티인데 소셜 시큐리티로 노후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직장에서 받는 기업 퇴직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기업 퇴직연금이 합쳐져서 자기 사실 그 소득 대체 몇 프로까지 되는 거죠. 요즘은 조금 더 미국도 나빠졌는데 제가 교수 생활했을 때 퇴직하는 교수님들이 한 70에 보통 퇴직을 해요. 미국은 정년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가는데 70쯤 돼서 퇴직하는 이유가 70보다 더 일하면 손해를 봐요, 경제적으로. 그때 퇴직하는 게 연금을 제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때 연금이 자기 퇴직할 때 월급만큼 받아요. 100%를 받아요. 그게 다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 퇴직연금을 받는, 거기에 해당하는 걸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연금과 기업 퇴직연금 합친 거거든요.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는 거하고 그리고 기업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사실상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들이 연금이 좋다고 하고 연금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그래야만 사실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실은 뭐냐면은 50의 화이트 칼라들이 쫓겨나요. 기업 연금을 퇴직금으로 사실상 받아버리죠.
그리고서는 자영업하고 망하고 노인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이 노인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재정으로 사실상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말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는 없어요. 그런 말. 복지사회에서는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걸로 재정을 계속 지금 쓰고 있죠. 아니,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사실은 이 노인빈곤을 없애려고 하면 사실은 기업연금 같은 게 제대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우리 경제 구조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지금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 이유가 일찍 취업해서 근속을 해서 그리고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구조 개혁을 해야만 기업퇴직연금 같은 아이디어들이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할 때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구조개혁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한다고 해도 효과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국민연금만 거의 의존을 하는데 보장성을 더 유지하거나 하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살게 더 오래 가거나 이걸 골라라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지금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보장성이다. 이걸 보장을 해주는 모수개혁을 선택을 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기간 동안에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 재정이 연금에 들어가고 더하기 제일 중요한 게 기업퇴직연금이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걸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미래 세대에 뭐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보험료 올리고 저기 보장성은 유지하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정말 그렇게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은 재정 투입을 하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건 적립식 그 사적연금이 아니에요. 이건 공적연금이고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뭐라고 하냐면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건 소득 재분배 역할을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성립된 것보다 더 땡겨서 써서 지금 고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땡겨서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재정 투입을 해야 될 걸 재정 투입을 안 하고 미래 세대의 적립금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정말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은 지금 세금을 투입하자고요. 정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세금이 일정한 부분, 지금 건강보험 들어가고 있어요. 그 들어가는 것들을 서두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 미래 세대에게 부담도 안 주고 국민연금으로만 노후가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보장성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 말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걸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기업퇴직연금이라는 정상적인 그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지금 경제 구조에서 불가능한데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식의 이런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혹시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뭐 한마디 좀 조언 좀 해주실 거 한번. 그래서 우리도 사실 부동산이 자산이 제일 크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폭락을 하거나 떨어지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세금은 내야 될 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저한테도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국 경제가 나빠져서 부동산이 폭락하는 상황은 막는 게 그것도 공익에 도움이 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당장에 이렇게 싸게 팔고 사고 그런 매매 기회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정말 위기를 맞거나 정말 나빠지게 되면은 부동산 가치 폭락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내 자산에 관심이 있으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10년, 20년 이후에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경제학자 박상인 교수님을 모시고요. 한국 경제의 현 주소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